가까웠었던 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이홍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킨 운동이야.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의자 소리 나는 거 좀 바꾸면 안 될까? 양무운동은 1861년부터 1895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됐었던 운동이죠. 그쵸? 자, 긴 시간 동안 이제 지속됐었던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무운동이 어떤 일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됐었냐면은, 여러분들, 1차,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일어나게 됐었어. 1차 아편전쟁은 1840년부터 약 42년까지, 그리고 2차 아편전쟁은 1856년부터 60년까지 지속이 됐었던 전쟁이었었단 말이야. 이 아편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이 무엇이다? 양무운동이다. 선생님이 운동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향점.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청왕조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당연히 청왕조를 타도하자고 얘기했었던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 왕조에서 좋게 봤을 리가 없었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 양무운동은 아까 이야기한 이홍장의 스승이 되는 증국번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도했었던 운동인데, 여기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이라 만주족은 흥해라 한족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자, 양무운동은 이렇습니다. 서양의 무기를 배워오자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양무운동인 거야.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 라고 해서 양무운동인데,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중체서용.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신식 무기 기술만을 수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아시겠죠? 적어주세요.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서양의 무기 기술만, 신식 기술만 수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급진적인 개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자는 거잖아. 중국의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무엇이야? 청나라 왕조는 어떻게 하자? 그대로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청왕조는 그대로 두고 우리 그 안에서 무기 기술만, 군사력만 키워보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청나라 왕조도 이거를 크게 굳이 말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에서는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슬로건을 내걸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중국의 체제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 기술만을 수용해 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운동이 지속이 됐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산업시설 등은 이제 다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산업을 육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양의 신식, 군대 기술 혹은 이제 무기 기술 등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공장 시설도 자리 잡게 돼, 나중에는 우리가 1882년부터는 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신식 무기 기술을 받아오게 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근대적인 무기 공장이 되는 기기창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중체서용,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이 서양의 무기 기술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체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정말 오랫동안 장수했었고 많은 사람들도 이 운동을 지지를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갑자기 이 운동이 끝을
끝이 맺어지는 것이었냐면, 자, 시기를 보세요. 1895년이죠. 우리나라 한국사적으로 봤을 때 1894년, 95년은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던 때야.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배우고 온 친구들이 대다수죠. 여러분들 1894년에 뭐 있었어요? 동학농민운동, 가부개혁, 청일전쟁까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굉장히 맞물려가지고 중요한 시기가 되는 때였단 말이야. 자, 1894년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진짜 거의 뭐 전국적으로 확산될 정도로 동학농민 전쟁에 가까웠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선생님이. 자,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농민군들이 되게 많았었다 그랬죠. 산산을 뒤덮을 만큼 백산전투. 자, 그러니까 이 농민군들, 이거 조정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나라한테 SOS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는 아산만으로 상륙을 했었고, 일본의 군대는 인천으로 상륙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 동학농민군과 조정에서는 타협을 해요. 그치? 일단 급하게 어떻게 해? 화약을 맺었었잖아. 그치? 그래서 화약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제 그럼 동학농민운동 끝났잖아. 그러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이 안 가요.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이제 선제 공격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청일전쟁으로 더 커지게 된다는 거야. 사실상 우리나라의 종주권을 놓고 일어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청일전쟁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다고, 얘들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뭐 항해해전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칭칭 계속 싸운단 말이야. 그게 이제 청일전쟁이고, 이 청일전쟁 여러분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청일전쟁 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 청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 특히 조정에서도 이 명성황후 민비가 엄청나게 이 청나라를 의지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 불렀었고 그랬었잖아, 얘들아. 근데 이제는 일본이 이걸 이기는 거 보고 우리 엄청 충격을 받게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자, 어떻게 일본이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은 이제 막부 체제가 무너져요. 막번 체제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에도 막부 있죠? 에도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다시 왕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왕권을 왕한테 돌려주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 일본의 일왕, 즉 천황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야. 일왕이 있고 그 밑에는 막부 체제가 있는데, 이 막번 체제에서 제일 높은 건 쇼군, 그리고 뭐 사무라이들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조금 하급 사무라이들이 있잖아요. 그치? 하급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이 평화로운데 이 사무라이들이 더 이상 활약해야 되는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 밑으로는 농민이 있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일본의 백성들, 일본의 국민들은 대부분 다 농민이었었단 말이지. 하급 사무라이들이 농민들한테 막대한 이제 공물을 요구하고 세금을 취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점점 이제 분노가 고조되고 있을 때, 야, 너네들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개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쇼군이, 원래는 이 일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들도 쇼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하게 된다? 다시 일왕한테 넘겨주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왕한테 무엇을 했었다? 지금 권력을 넘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왕정이 복고됐다. 응? 왕정이 복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 왕정 복고됐다는 서신을 우리나라가 받지 않아가지고 일어났었던 게 운요 사건으로 비롯됐었던 강화도 조약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제 왕정이 복고가 됐는데, 그 복고된 왕정이 메이지 왕이었었어. 메이지 일왕. 근데 이 메이지 일왕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하게 돼. 메이지 유신이 일본이 갑자기 빵빵하게 세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 얘들아, 알겠죠? 자, 일본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봉건제를 폐지해요.
자, 봉건제를 폐지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었던 이런 신분제의 문제들 있죠? 신분제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신분제도 개혁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식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돼. 그래서 신식교육, 신교육을 도입한다. 신교육제도 도입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입헌군주제 하면 왕의 힘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의 입헌군주제는 달라요. 누구를 중심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하게 되는 것이야. 알겠죠? 국왕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 토지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토지제도도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제도까지 개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군대 갈 사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징병제를 실시해. 징병제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 안에서도 무슨 체제가 자리 잡냐? 자본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점점 힘이 세졌었어. 그리고 결국에서는 무슨 전쟁에서?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됐지. 오케이? 자,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한테 조약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뭐 맺어야 된다고? 그렇지, 조약 맺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돼.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 바로 막대한 배상금. 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말이야, 얘들아. 이게 얼마나 막대한 수준이었었냐면, 청나라의 이 국민 소득의 2.5배가 돼요. 1년에 이 청나라 사람들이 청정부 세입, 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여올 수 있는 세입 총액 있죠. 청정부의 세입 총액의 2.5년분이 되는 거야. 2.5년분. 엄청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때 2억량 정도를 이제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2억량의 배상금을 받는데, 이 배상금을 다 어디에다가 쓰냐면요. 청나라에서는 군비에다가 일본에서는 이 청나라에서 청나라에서 주었었던 이 배상금을 일본의 군비에다가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졸지 말라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냥 따뜻하게만 옷을 껴입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더 잠이 잘 오시겠죠? 뭔가 조금 노력하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군비 확대에다가 다 이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준 배상금으로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군대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누구랑도 전쟁을 하게 돼? 러시아랑도 전쟁을 하게 될 거야.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 지금 청나라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패배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일전쟁에 패배하여 이 양무운동도 중단됐다. 양무운동 중단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양무운동이 스탑이 됐는데, 자, 양무운동 일어났었던 원인 한번 봐봐. 1차, 2차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우와! 영국 무기 봐봐. 우와! 프랑스 무기 봐봐. 하면서 저런 선진적인 무기는 우리가 배워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네? 이번에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까? 우와! 일본 왜 저렇게 세졌지? 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을 겪고 일어났었던 운동이 변법
자강운동이 된다. 아시겠죠? 변법 자강운동이 되겠습니다. 변법 자강운동은요, 캉유웨이와 랑치차오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킨 운동입니다. 변법 자강운동, 제목의 뜻이 그대로 있어요.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강하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변법 자강운동이에요. 아시겠죠? 법을 변화시켜 스스로 강하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변법 자강운동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법을 변화시키게 되냐? 어떤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냐? 일본이 뭐 했다고? 입헌군주제 했다 그랬잖아. 근데 무슨 중심에? 국왕 중심의 입헌군주제 했잖아. 그러니까 이 변법 자강운동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이 변법 자강운동이 지향하던 지향점이야. 알겠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우리도 모방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방하자, 모델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청왕조의 태도인데, 청나라 왕조에서 양무운동까지는 그래 뭐 무기는 더 필요한 건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입헌군주제는 솔직히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었거든. 진보파와 그리고 보수파가 있는데, 특히 이 보수파에는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희대의 악녀? 중국의 이제 악녀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서태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서태후라는 인물이 보수파였어. 그래서 무엇라고 생각을 했냐면, 말이 입헌군주제지 이렇게 하고 청나라 왕조의 힘을 약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청왕조를 타도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심보를 숨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수파의 반대, 보수파의 진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변법 자강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네,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법 자강운동도 끝이 나고 말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변법 자강운동도 끝이 나고 나서 의화단의 난, 혹은 이제 의화단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농민이 또 한 번 주도해가지고 일으켰었던 운동이었었는데, 100일 동안 권법을 익히면 총알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의화단 운동이 이제 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끔찍했었던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한족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타도하려고 그랬었냐? 근대적 개혁운동에서 꼭 봐야 되는 점,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지향점을 봐야 된다 그랬었지? 이때 의화단 운동을 한족의 농민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무슨 슬로건을 내걸게 되냐? 바로 부청멸량입니다. 부청멸량. 청나라는 부국 강병하게 멸망해라 서양 세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특히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서양의, 맞아,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서양인들은 정말 끔찍하게 목을 베어가지고 죽이기도 했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 담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